수고한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저는 강승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해설 강의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클리어하게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서 긍정적인 기분으로 리셋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깔끔한 완수 아이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시험지하고 필기도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번 펼치고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요, 해석을 해보겠는데 중요한 문제들과 그렇지 않은 문제들 분류해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항은요, 학력평가 수능에서 꼭 1번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윤리학의 분류 문항입니다. 발문,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부터 읽을게요. 갑, 윤리학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서 도덕 문제 해결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갑번의 경우에는요, 윤리학 중에서도 행위와 해결이라고 하는 실천 문제에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위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정리 잘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을.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그래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불려요. 도덕적인 신념이 참 또는 거짓인가를 확증할 수 있는 추론이나 논리의 규칙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추론과 논리, 언어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어디요? 그렇죠. 메타윤리학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론규범 윤리학과 메타윤리학 나올 만한 것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진술문을 판단해 볼게요. 1번, 갑.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시문에서 도덕 원리를 성립하는 것, 그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1번은 yes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거 1번이겠는데요? 그럼 2번부터 잘 판단해 보죠. 두 번째,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갑이에요. 아하, 그렇죠. 도덕적인 추론, 분석, 언어와 용어의 분석의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짚고 있는 것처럼 갑이 아니라 을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2번 X. 그럼 세 번째 3번 을. 도덕적인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해. 도덕적인 관습과 풍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고 서술하는 거. 이건 어디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기술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번도 을이 아닌 기술 윤리학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X. 잘 체크하셨습니다. 그럼 4번 가볼까요? 을.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해야 해 라고 했어요. 자, 위에서 이야기한 갑번이 도덕 문제 해결과 실천 문제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보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인 원리,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건 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갑의 입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갑과 을 중에 보자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 적당하기 때문에 4번은 X이고요. 여기다가 이 4번이라는 선택지가 워낙 좀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도덕 문제 해결, 도덕적 행위, 도덕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도 실천 규범 윤리학도. 하지만 둘 중에 어디가 더 실천 문제에 관심이 많냐? 그럼 물론 실천 규범 윤리학이 상대적으로 관심은 더 많이 있겠죠. 그럼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거나 이론적인 토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론 규범 윤리학도 실천 규범 윤리학도 도덕 규범과 이론적인 토대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만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 보편적 규범 제시, 이론적 토대 제공, 여기에는 더 중요한 주안점을 두겠죠.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갑과 을의 범주 내에서는 갑으로 정리하셔서 X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 갈게요.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 입증을 탐구의 본질로 삼아야 돼. 그래서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 입증이라면, 그게 본질이라면 갑은 X, 을은 Yes죠. 그러니까 5번도 틀린 선택지. 정답은 1번입니다. 윤리학의 구분, 1번 문항 잘 시작했어요. 좋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2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주어가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에서 여러 사상적인 관점에서 생사관이 등장하는데, 이 제시문은요, 지금 두 번째 줄에 현존재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그쵸? 첫 번째 줄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현존재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실존주의 사상가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혹시나 두 번째 줄에 몰교섭적인 가능성과 같은 새로운 단어에 위축이 돼서 이 문제 못 푸는 거 아닌가 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았죠? 이 사람의 이 제시문에 이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존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만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자, 그걸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입니다. 동물들도 죽지만 동물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만 고유하게 그 가능성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느냐? 이는 몰교섭적인 가능성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교섭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교섭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논과 절충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리하거나 대신 죽어주거나, 말이 참 과격하긴 하지만요, 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독자성을 갖는 일입니다. 그런 몰교섭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 가능성을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맡아야 돼요. 내가 그 가능성을 직면하고 직시해야지 회피해서는 안 돼요. 직면한다. 또한 죽음은 현 존재를 단순히 속해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별적인 현 존재로 만들고, 죽음의 몰교섭적인 특성은 현 존재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고 현 존재가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하이데거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이고 고독하고 본래적인 독자적인 그러한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 존재의 입장에는 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있고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도 있는데, 이런 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한 존재,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직면해서 자기 스스로 그 가능성을 떠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찾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그런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본래적 방식.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비본래적인 방식을 살아가는 세인들의 방식은 그 죽음이 주는 불안을 회피합니다. 잡담이나 호기심 같은 것들로 회피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두려움을 피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해 있기만 하는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가 봤을 때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속에 던져진, 기투되어 있는 존재로서 대자인, 현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계 내의 존재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세계 내의 존재이죠. 그런 세계 내의 존재들은 언젠간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맞게 되는데, 그 가능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비본래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여라. 직면해라.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입니다. 그렇다면 기억 선택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즉시 직면하면서 본래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스. 니은번.
죽음 이후에야 인간은 자신의 고유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신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X. 그럼 우선 기억번 체크하고 넘길게요. 디귿번.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은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야 된다. 내가 언젠간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인식은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져서 본래적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렇죠. 예스. 리을번. 죽음은 인간의 개별성을 해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 아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는 사건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개별성, 독자성, 고독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독자성, 그리고 몰교섭성, 뛰어넘을 수 없는 그리고 확실한, 무규정성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어렵더라도 이 제시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와 연결을 시키면 잘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리을은 틀린 선택지. 그러면 정답은 그렇죠.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억 디귿만 골라내시면 돼요. 삶과 죽음의 윤리. 자, 이 하이데거도 중요하고요. 동서양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삶과 죽음의 윤리에 나오니까 복습해 두시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더 탄탄한 대비가 되겠네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소비 윤리입니다. 잘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명확한 단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뭔가요? 최근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그게 뭘까?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은 절제하는 소비,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소비, 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촉구하는 소비,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인권 향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공동체를 고려하는 포인트는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 앞에 주어랑 맨 끝에 있는 서술어를 붙여버리면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은 윤리적 소비라는 겁니다. 그 윤리적인 소비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이 돼요. 1번부터 가볼까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해.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세 번째 줄에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소비. 바로 연결돼서 O. 그럼 두 번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제품을 구매해야 해 라고 했는데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위에서 세 번째 줄 기업의 윤리적 경영,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맞죠? 그래서 5. 3번 환경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구매해야 해 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밑에서 세 번째 줄 환경 문제 해결 연결됩니다. 5. 4번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한 제품. 그렇다면 밑에서 여기요. 네,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 혹은 환경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서 5. 그러면 5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또래 집단 간의 유대를 위해서 친구가 소비하는 제품을 구매해야 돼. 우리 많이 이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동조 소비 같은 것인데요. 이 동조 소비는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어때요? 제시문에 명확한 단서들이 잘 있죠? 야, 잘 풀었어요. 그럼 네 번째 문제 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미리 이야기하자면 둘 다 과학자에 대해서 혹은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학과 윤리예요. 잘 나오는 단원이죠.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제시문의 단서를 통해서 잘 맞출 수 있어서 네모 표시하겠습니다. 자, 갑의 진술을 먼저 가볼게요. 과학자의 연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학자는 과학기술 활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면 과학자는 과학기술이 환경에 끼칠 위험성을 경고도 해줘야 되고요. 기술적인 조언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그 과학기술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과학 혹은 과학기술자의 경우에는 과학 연구 내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에 비해서 을번은 환경의 훼손은요. 과학기술의 활용의 결과지 과학기술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활용의 결과는 과학자의 몫이 아니므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과학자가 지켜야 될 의무는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국한돼야 합니다. 연구 과정, 내적인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진리를 찾아내는 것,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적 책임이고요. 생민에서 잘 쓰는 표현을 하자면 내적 책임만에 한정을 하고 있어요.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보죠. 1번, 기억번, 갑. 과학자는 과학기술의 부작용을 사회에 알려야 하나? 그쵸? 여기 갑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위험성을 경고한대요.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대요. 이거는 기억 선택지랑 연결되네요. 그럼 기억은 옳은 거. 니은으로 넘길게요. 을. 과학적 지식을 검증할 때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해야 하는가? 을. 자,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함은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했다와 연결되죠. 그래서 내적인 책임에서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과학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거 맞는 진술, 니은 포함. 디귿번, 갑과 을을 엮어서 과학자에게는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킬 외적 책임이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오, 외적 책임이 있는 것은 갑에게는 O, 을에게는 X. 그래서 디귿번 X 뺍니다. 그럼 리을번, 갑과 을을 함께 엮어서 과학 연구 결과는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윤리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 결과가 라고 했을 때에는 갑과 같이 결과, 사회적 책임, 외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게는 자유롭지 않고 윤리적인 판단이 개입되어야 된다. 윤리적인 평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번에게서는 X입니다. 그러면 을번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 활용의 문제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내적인 책임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텐데 정확하게 리을의 갑번이 맞지 않기 때문에 리을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간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과학기술과 윤리 잘 풀어봤어요. 그러면 5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난도로 잘 나와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제 매해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생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면 참 수고했고요. 만약에 실수했다면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를 한번 잘 받으세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둘 다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교정적인 정의 소재에 들어갑니다. 이 교정적인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갑과 같은 칸트입니다. 선생님 이름 먼저 쓰면 어떡해요?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칸트에게서 주옥 것 같이 잘 나오는 제시문이어서 먼저 써버렸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저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가 없다.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주는 거지. 그 사람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 사회의 범죄 예방 효과를 주는, 사회에 이익을 주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돼.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는 거야. 그래서 칸트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의 목적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그럼 이 말을 여기다 다시 정립시켜보면 그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게 응당한 보복을 하는 것뿐, 그에게 형벌을 줘서 어떤 다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을은 형벌에서는 강도보다는 지속성을 중시해야 된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반복된 인상에 의해서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종신노역형이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이라는 형벌에 비해서는 크다. 하하, 이 사람 체살의 베카리아 형법학자죠.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어떤 형벌이 유용할까요? 그래서 어떤 형벌이 우리에게 더 효과를 줄까라는 유용성의 원리에 의한 공리주의적 관점에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형벌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이라는 형벌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공리의 원리에 맞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사형에 비해서 크다? 즉, 사형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갖느냐? 사형은요, 그 국민의 생명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그 박탈권을 국가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봐요. 사회계약의 내용상.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유틸리티 원리, 유용성이 높지도 않다고 봐요.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효과가. 그래서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사형 비판, 종신노역형 찬성. 자, 그럼 기억 선지부터 판단해 볼게요. 칸트, 갑,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하려고 옆에다 이렇게 쭉 쓰면서 했는데요. 응당한 보복이잖아요. 그 보복법만이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억번 5. 니은번 을.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5. 제가 적었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용한 형벌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니은번 5. 디귿번. 갑과 을을 엮어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칸트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응당한 보복이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베카리아의 경우에는 살인범에 대해서 사형을 하는 것은 사회계약에도 어긋나고 유용하지도 않아. 종신노역형이 더 유용해 라고 보죠. 그래서 을의 경우에는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없으므로 디귿번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리을번, 갑과 을로 갑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아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여기요, 많이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첫 번째 예. 이 비례관계라는 말에서 갑이 이야기하는 동등성의 원리 같은 것을 연결해서 칸트에게는 맞지만 베카리한테 틀린 거 아니야? 와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리을번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지금 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살짝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범죄라는 것과 형벌 사이에 비례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비례관계라는 말을 어떤 사상가의 특정 용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순한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짚으면서 보세요. 비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쪽의 양이 증가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한쪽의 양도 증가하는 거. 어떤 한쪽의 어떤 횟수가 증가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한쪽의 횟수도 증가하겠죠. 그게 비례예요. 그게 비례 관계예요. 어떤 다른 특정 사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비례 관계의 용어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요. 단순화시킨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 절도에 비례한 형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형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요.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네모의 형벌을 주겠어요? 아니죠. 살인에 비례한 다른 형벌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범죄에 비례한 형벌을 줘야 되겠죠. 그럼 또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100원을 절도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절도했어요. 그럼 100원을 절도한 사람에 대한 형벌과 100만 원을 절도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그것에 대한 비례 관계를 갖고 서로 다르게 주지 않겠어요? 그죠? 또 100만 원을 한 번 훔친 사람과 100만 원을 10번 훔친 사람에게도 역시 서로 다른 형벌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 비례 관계에 따라서 이 범죄에 상응하는 비례 관계에 따라서 그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이라면 선택지 다시 한번.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갑 yes, 을 yes. 그래서 리을번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아마 우리 제자님들 중에서 기역, 니은만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기역, 니은, 리을도 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리을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 정답이 4번이다. 다시 한번 포인트, 비례관계라는 말을 특정 사상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편적인 단어로 접근해서 짚어냈으면 됐다. 그런 선택지들이 있다. 그 훈련을 하고 예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6번 가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런 류의 사파의 그림의 강연자 들어가면 사상가를 특정하지 않고 제시문을 통해서 문항을 맞출 수 있게끔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모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가는 워낙 종교학자 엘리아드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름도 쓰고 가겠습니다. 지금 엘리아드는요. 제시문에서 큰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첫 번째 줄에 종교적 인간이라는 개념과 또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이 부분, 비종교적 인간을 대응해서 설명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 현현하며 현현, 드러남.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성스럽게 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룩한 실제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스럽고 거룩한 실제가 이 현실이나 혹은 이 자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현현입니다. 그래서 현현이라고 하는 거는 히에로파니라고 해서 엘리아드에게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럼 비종교적인 인간은 초월을 거절해요. 심지어 거룩한 실제의 의미를 의심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비종교적인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억선지, 종교적인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즉 현실에서 성스러움, 거룩한 실제가 현현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종교적인 인간은 세계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절대적 실제를 믿는다. 제가 지금 기억 선택지 설명한 거랑 거의 유사한 맥락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실제를 믿습니다. 여기에도 절대적인 실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니은번도 맞아요. 디귿번. 종교적인 인간은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라고 했는데요. 초월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분리를 종교적인 인간은 하지 않아요. 초월적인 것,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이 이 자연과 현실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X. 리을번.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삶이 종교와 무관함을 인정해야 한다. 비종교적 인간은 마치 자신의 삶이 종교와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난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고 종교적으로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종교와 무관함을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벗어나서 이 자신이 종교적 인간의 후회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번도 X. 그럼 정답은 기업과 니은이 들어간 1번 되겠습니다. 잘 풀어봤습니다. 종교와 윤리였었고요. 그렇다면 7번. 다음 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데요. 주어가 다문화 사회죠. 이제 문화에 관련돼서 이러한 소재들이 잘 출제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명확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민자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민자들은 자신이 속한 현 국가에서 각자의 전통, 정치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배적인 집단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이 보완돼서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 역시 촉진된다. 그렇다면 1번 선택지 바로 가볼게요. 이민자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면 사회 분열이 초래될 것인가? X. 왜요? 제가 손으로 가르치는 부분. 사회 통합의 기본인 민주적 연대가 촉진된다 그랬잖아요. 통합이에요. 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X. 그럼 두 번째 선지. 단일한 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표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끊임없이 이민자들의 관습 존중하고 차별화된 권리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보호해야 된다. 정치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단일한 문화 정체성을 만드는 거. 문화적인 표준을 만드는 거. 거리 멀어요. 각각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거죠. 2번 X입니다. 3번. 이민자 집단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습을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세 번째 줄 정책으로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선택지에 쓴 제도적 보완과 연결되어 있죠. 제도적 보호. 그럼 3번이 가장 적절한 거. 그럼 4번. 소수의 이질적 문화는 한 사회 지배적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 아하. 제가 지금 손으로 가르치는 부분. 지배적인 집단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이 보완된다 그랬어요. 지배적인 집단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취약성으로부터 보완돼서 민주적인 연대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해주고 정체성을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4번도 X. 그럼 5번. 이민자 집단의 문화 보존과 민주적 질서 유지는 상호 대립적이다. X. 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를 촉진시켜주니까 이 문화 보존이 민주적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상호 대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좀 딱딱한 내용인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밌어요. 제시문의 내용과 딱딱 연결이 돼요. 아주 논리적인 정합성이 있죠. 그렇다면 8번. 다음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무엇입니까? 여기도 네모 표시할게요. 가족관계 윤리에서 친구관계로 가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전통윤리적인 기반이 있으면 문제 이해하는 데 쉽고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제시문의 내용과 맥락을 잘 파악하면 정답과 오답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가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번 20번 문항에도 아들 A에게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가 친구 관계로 고민이 많아 보여. 예나 지금이나 친구 사귀는 거 중요한 일이지. 그래서 네가 친구 사귈 때 옛 성현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그 중에서도 맹자의 말에 귀 기울이라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친구 간의 도리라고 얘기했어요. 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거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권면. 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바르게 하는 대갈 안에 수신이 들어갔죠. 도덕적인 수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선한 선비가 돼야 선한 선비와 벗이 될 수가 있어. 또한 자신의 나이가 많음 안 내세워. 지위가 높음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 가문의 부유함도 내세우지 않고 버텨야 한다고 보았지. 그래서 친구와의 사귐에는
이러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렴, 너의 행동도 신중하게 하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1번 선택지, 조금 유추가 필요할 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친구 관계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외적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이 선택지에서는 외적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과 제시문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예를 들자면 제시문에서 나이가 많니? 나보다 지위가 높니? 우리 집이 부유하니? 와 같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은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거나 혹은 친구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X. 그럼 두 번째, 친구와의 사귐은 경제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해. 그러한 내용이 드러나 있지도 않지만 그 지향점이 제시문에서 판단을 보자면 가문의 부유함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경제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해를 따지며 친구를 버타겠어요? X. 3번,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지 말고 감싸주어야 해. 권면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가 잘못했다면 정중하면서도 듣기 좋게 타일르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진술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4번, 친구 관계는 가변적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은 아니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그쵸? 신중한 선택을 하고 너 자신도 신중하게 도덕적인 수양을 하도록 해. 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X. 그럼 5번, 친구 관계에서는 자신의 덕을 함양해. 즉 수신함으로써 상호 도리를 다해야 해. 그렇죠. 5번이 정답이에요. 잘 풀었어요. 그렇다면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고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야 돼요. 서술형 평가 문제 형식은 보통은 조금 쉬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9번 문제는요, 난도가 높은 중요 문제입니다. 뭘까요? 서양사상가 가불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중요한 주제죠. 고난도로 잘 나오는 주제인데요. 그래도 이 형식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짚어볼게요. 갑번. 아하. 이익평등 고려의 관점. 피터 싱어. 더 읽어보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할 도덕적 이유는 고통 그 자체에 바람직하지 못함 때문이야. 고통은 악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선이고,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명제를 계승하고 있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공리주의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도 빈곤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한다. 어떠한 관점에서? 의무의 관점에서. 도덕적 의무라는 거예요. 공리주의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그렇다면 1번. 고통받는 사회는 종종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 문화 및 과학기술 자원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빈곤 국가의 원인은 단순히 그냥 자연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와 과학기술 자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롭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제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서 민주적인 제도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 롤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해외 원조고, 그 사람의 관점도 역시 도덕적인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 답안, 갑을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조심해야 되는 건 주어를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갑은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해외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다.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요, 이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형광펜으로 칠해놓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가까이 사는 사람이건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건 친소는 관계 없어. 우리 인류의 고통을 줄여서 우리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 복지 수준 향상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공리 원리도 맞아. 그렇다면 해외 원조를 당연히 해야 돼.
이게 싱어니까 기억번 맞아요. 그럼 니은번,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효용성의 원리를 추구하니까 이걸 해서 얻는 이익과 그것에 투자되는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익이 더 커야죠. 그러니까 공리주의 관점에서 니은도 맞아요. 그렇다면 을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와 평등이 확립되도록 돕는 것, 즉 민주적인 제도가 확립되도록 돕는 것 맞죠? 그게 해외 원조예요. 그렇다면 리을번, 원조를 통해 질서정연한 사회와 고통받는 사회들 간에 복지 수준이 평등하게 조정.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X예요. 자, 왜 X인고 하니? 만약 해외 원조를 보내주는 입장, 질서정연한 사회에 해외 원조를 도와주는 그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고통받는 사회를 각각 A와 B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B 사회,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A 국가와 B 국가, A 사회와 B 사회가 복지 수준이 동등해져야 돼. 똑같아져야 돼. A 나라와 B 나라가 복지가 똑같아져야 돼. 이거는 원조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둘 사이에 복지 수준이 서로 상이하게 다를 수 있음을 롤스는 인정해요. 다를 수 있으나 고통받는 사회가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리을 X. 그렇다면 미음번. 이거 중요해요. 갑과 을은 공통적으로 타국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원조가 인류의 도덕적 의무다라고 보는 관점만큼은 동일해요. 그래서 해외 원조의 의무와 자선 둘로 나뉘잖아요. 의무는 롤스, 싱어. 자선은 노직. 이렇게 구분하죠. 여기 노직이 안 나왔지만 그것까지 보완해두면 더 좋겠네요. 6월 모평을 위해서. 자,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됐습니다. 잘 풀었어요. 해외 원조였었고요. 10번 갑니다. 10번의 경우에는요. 저거 별표 지우고요. 정보윤리 문제예요. 잘 나와요. 그런데 어렵지는 않아요. 네모.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인데요. 포인트를 제가 짚어봤거든요. 왜요? 제시문이 너무 길어요. 갑과 을이 2번 돌아야 돼요. 포인트가요. 둘 다 정보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둘 다요. 그래서 갑도 을도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정보 격차를 정책으로 보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달라져요. 확인해 볼까요? 갑번의 경우에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차이, 정보 격차에 기인합니다. 정보 격차, yes. 그럴 때 을이 맞아요. 정보 격차는 장기적으로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을번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갑번은 뭐라고 받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받았어요. 아닙니다. 어떤 정보통신 기술이든 등장 초기에는 소수만이 이를 누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수가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정보 격차는 완화돼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원은 의미 없어요. 자연스럽게 완화돼요. 그럼 을번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또 받겠죠? 정보통신 기술은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아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이에 대한 접근과 이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또 다른 정보 격차 발생시켜요. 그래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해요. 정리가 잘 됐네요.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갑과 을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표준은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이에요. 1번 갑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나요? 갑과 을 모두 yes, yes. 2번,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됩니까? 갑번 X, 을번 yes. 그럼 2번이 정답인데요. 그럼 3번,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한해? 정보 소외 계층에게 그 기회를 제한해? 이건 둘 다 X라고 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4번, 정보통신 기술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확산돼요? 갑번 yes, 을번 X. 그죠? 5번, 정보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나요?
지금 이 제시문의 이 선택지의 내용을 제시문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정보 격차가 완화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용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은 2번 밖에 없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냥 간단하게 잘 풀렸는데요. 수고했어요. 정보윤리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꼭 한 번씩 나오는 소재예요. 그러면 11번으로 갈게요. 11번은요. 다양한 윤리적인 접근법에서 나왔는데요. 가상 대답의 기억에 들어갑니다. 1번에서 선생님은 정의윤리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도덕성에 있어서 여성의 다른 목소리를 간과하고 남성의 도덕적인 지향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3번. 그러면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4번. 여성의 도덕적인 지향을 강조하는 윤리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의 도덕적인 지향, 배려윤리죠. 실제로 그 프로필 사진 찾아보면 이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 캐롤 길리건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의 저서 자체가 다른 목소리로입니다. 다른 목소리로. 자, 그렇다면 이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택지를 보면은요, 좀 구분이 확연히 되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다라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거. 이런 관점에서 해설을 들어주세요. 1번. 인간 관계에서 감정이 아닌 이성적 측면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요. 배려윤리적 입장에서는 인간 관계에서의 감정과 공감과 배려를 중시해요. 그래서 그게 아닌이라고 하게 되면 틀리죠. 1번 X. 2번.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도덕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가 틀려요. 구체적인 상황, 맥락, 관계, 감정, 공감, 배려, 책임.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2번 X. 3번. 도덕적 행위에서 정의가 아닌 배려의 실천만을 강조해야 됩니다. 뭔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 한 끝이 있어요. 정의가 아닌 배려의 실천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배려율적인 관점에서는 정의 윤리와 함께 배려의 실천이 상호, 보완적, 상보적인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려의 실천만, 남성 윤리의 배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X. 그럼 4번. 타인의 유대보다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의식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유대보다는 이걸 더 강조한다라고 했는데요. 타인과의 유대, 관계, 감정, 배려, 책임. 그러니까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럼 4번도 X. 그럼 5번은요?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인 돌봄을 도덕성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공감, 배려, 정서적인 돌봄. 아주 잘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려윤리에게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잘 푸셨어요. 다양한 윤리적 접근에서 배려윤리였었고요. 그렇다면 12번은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별표 하나 치고 가죠. 제시문 보면요. 정부에 복종할 거냐 불복종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시민 불복종 문제예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에서는 우리 교육과정에 소로와 롤스가 등장하는데요. 갑번이 소로예요. 선생님 이름부터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제가 그 포인트를 역으로 짚어드릴게요. 자, 소로는 뭘 강조하냐면요. 나의 유일한 책무는 어떤 때이건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기준이 뭐냐? 나의 양심이다.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표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국민, 시민이기 이전에 한 개인, 인간으로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 이 국가가 나에게 불의의 하수인이 되라 라고 법으로 강제한다면 나는 그걸 어겨야 된다. 그 기준은 내 양심이다. 소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 호전적인 사람은 법질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대를 나타내며 전투적인 행위를 추구한다. 근데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 행위와는 구분된대요. 여기서 하나 적겠습니다. 전투적 행위와는 구분된다.
비폭력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무지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시민 불복종을 해서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긴 한데 난 그래도 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되 그 체제 내에서 불의한 법이나 정책을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체제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체제가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 있어. 만약에 내가 이 위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처벌한다? 난 그거 감수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더 쓸까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렇다면 1번 갑. 시민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가? 아니죠.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근거에 봤을 때 불의를 저지르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법이라면 법을 어겨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을 지키면서 여기서 틀렸습니다. X. 그럼 두 번째, 갑. 개인의 양심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 여기가 중요했어요. 없다가 아니고 개인의 양심이 그 근거예요. 그럼 2번도 X. 그럼 3번.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다. 와,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원전의 내용에 기반한 선택지죠. 공동체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 공동체의 정의감에 이러한 법률은 우리 이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불의한 정의를 해치는 잘못된 법률이에요. 잘못된 제도예요. 이걸 좀 고쳐야 됩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사회의 시민의 어떤 정치적인 의무로서 정치적인 행위로서 이야기하는 롤스에 맞는 선지예요.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4번이요.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비공개적이면 안 돼요. 공개적이어야죠. 나 혼자 몰래 위법 행위를 하고 있어. 난 너무 양심적이야.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럼 5번. 갑과 을을 엮어서 시민 불복종은 기존의 정치 체제를 변혁하려는 행위이다. 여러분들, 이 선택지는 롤스에게서 판단해야 되는 중요 선택지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많이 틀렸는데요. 기존의 정치 체제를 변혁하는 거냐에서 틀려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메모하세요.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예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정의관에 기반한 민주적인 체제가 만들어졌죠. 그 안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런 법들 중에서 좀 심각하게 정의를 훼손하는 법이나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공동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 체제 자체를 변혁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체제를 변혁시켜야 되는 사회, 예를 들면 독재 국가와 같은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를 가진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혁명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게 이래저래 롤스에겐 맞지 않아요. 5번 X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13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과서 교육과정 마지막 단원에 평화윤리에 가면 전쟁 문제가 나오고요. 정의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아키나스도 등장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사람, 전쟁 개시, 수행 과정, 그리고 종결이라는 세 부분에서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전쟁이어야 해.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전쟁 개시, 수행 과정, 종결 이후 이 세 가지 영역에 도덕적으로 충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왈처의 정의 전쟁론입니다. 이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전쟁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물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우선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잔악한 문제가 일어나는 어떤 사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개입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당성을 꼭 갖춰야 된다고 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어떤 사람들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없는 거예요. 도덕적 한계가 없어요. 전쟁은 국가 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그래서 전쟁에는 이게 포인트죠. 도덕적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왈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당신들은 이걸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비판하는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선택지에는 전쟁에 도덕적 한계라는 건 없어 라고 보는 이 사람들이 간과하지 않는 점이거나 애초에 왈처의 기본 입장이 아니거나 한 점들이 선택지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도덕적 한계는 없어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침략 전쟁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역시도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도덕적 한계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3번, 4번. 방어전쟁은 국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야. 이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데 그 이익 보호를 위해서 누가 침략해왔어. 그걸 방어해. 이거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도. 그러니 그 점을 간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4번째, 전쟁은 도덕적인 조건을 준수하면서 제한된 형태로 수행돼야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도덕적 논의의 대상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도덕적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보냐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5번.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정부가 선포한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정당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왈처가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왈처의 기본적인 입장 자체가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정부가 선포한 전쟁의 결과가 그 전쟁의 명분이나 개시가 아무리 도덕적인 명분을 갖췄더라도 수행 과정도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 종결 이후에도 정당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해야 되는 도덕적인 판단 요소가 정당성을 갖춰야 되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법적 권위를 지닌 정부가 선포한 전쟁의 결과는 언제나 정당해. 근데 당신들 그걸 모르고 있어. 라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정답은 딱 요 4번만 아주 명쾌하게 딱 들어가요. 정답 4번. 정의전쟁 한 번 더 복습해두면 좋은 소재. 그러면 14번은요. 가불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요. 예술과 윤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예요. 개념적인 토대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제시문을 통해서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에서는 일단 군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교라는 냄새가 확. 하지만 유교라는 한정을 두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음악이라는 것이 백성을 빗나가지 않게 하고 백성을 질서 있게 하고 어지럽지 않게 해요. 그래서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악이 바르고 엄숙하면. 그래서 예술이나 음악이 가진 도덕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도덕주의죠. 그에 비해 을번은 음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아름다움이야. 도덕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가 목적이 돼. 예술을 위한 예술이야. 신미주의죠. 딱 여기서. 그래서 음악가는 음악을 도덕적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선택지부터 가볼게요. 갑은 음악이 도덕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옥과 같이. 백성이 질서 있고 어지럽지 않게 되는 거. 기억번 맞네요? 니은번. 갑은 음악이 올바른 품성 향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백성이 질서 있고 어지럽지 않게 되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 그러니까 역시나 도덕적인 기능 연결이 됩니다. 5. 디귿번. 을은 음악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가 물결문을 쳐놨는데요.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봤죠? 도덕적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돼. 그래서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같은 말이죠? 그럼 디귿번도 맞아요. 그럼 1번. 갑과 을은 음악이 미적 가치로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본다. 미적 가치로만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미주의적인 을의 입장에선 O. 도덕적인 기능 수행을 강조하는 갑의 입장에선 X. 리을은 그래서 X. 그럼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간 4번 선택지. 잘 풀었습니다. 예술과 윤리예요. 그럼 15번.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요합니다. 선생님 문제 화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정도는 알죠. 문제를 거의 외울 지경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환경윤리 문제인데요. 딱 보면 갑과 을, 병 3명이 나오고요. 이거를 순서도에다가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제시문부터 누군지 판단을 해보죠. 제시문은 짧지만 명확하게 누구인지 단서를 줍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생겨났어. 그래서 그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어. 야생동물의 대부분은 식량을 위해서 혹은 그 밖의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해. 식물은 동물이란 목적, 동물은 인간,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죠. 이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계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과 그런 관점에서 가장 상위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찾아내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1번. 이 단어 나왔다. 대지윤리. 레오폴드, 그쵸? 대지윤리는 호모사피엔스를 대지 공동체 구성원으로 변화시켰대요. 공동체 구성원이지 공동체 주인 아니다. 인간 공동체 주인이 아니야. 강조하면서 동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돼.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도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오폴드. 그에 비해 병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 돌멩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이익을 갖지 않아. 싱어인 건 알 거고요. 잘 알 텐데 포인트는 이거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요. 이 이익이 뭐예요? 인터레스트. 이 이익이 뭐예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이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 관심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과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이 관심.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순서도로 갑니다. 이름은 여기다 써야 딱 문제 보이거든요. 여기다 쓰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가볼게요. 깨끗하게 지우고.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름도 길어, 그죠? 1번은 레오폴드. 병은 피터 싱어. 자, 우리는 철저하게 갑을 병의 이 순서도의 한계를 구분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자, 기억번 A는 갑과 을에게만 묻는 한계를 두고 갑니다.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거 완전 중요해. 실수한 친구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 제시문 갑을 읽으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그러니까 인간은 식물이나 동물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인간 중심주의적이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은 동식물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스. 그럼 레오폴드는? 레오폴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그랬어. 동료라고 그랬어. 그러면 인간은 이 공동체, 대지에 있는 동식물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나무도 베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저 풀도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자연에 있는 동물들도 우리는 우리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 동물, 식물들을 우리 인간들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레오폴드가 그걸 이야기할까요? 레오폴드가 이야기하는 대주윤리, 이 공동체, 생태계에서 나름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삶에 필요한 자원으로 이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인정할 겁니다. 인간이 인간 삶을 위해서 저 나무를 베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자연에 있는 동물들 혹은 뭐 그들의 고기를 우리의 식용 자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 자체를 부정해서 우리 삶의 자원으로 동물 식물을 전혀 활용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 그 과정에서 그 자연의 대지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해치지 마라. 그걸 해치지 않겠다라는 의무를 지켜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이용할 수 있다. 예스, 예스. 그러니까 기역번은 빼고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기역번을 빼지 않았다면 리을 끝까지 헷갈리게 돼요. 아, 그쵸. 풀어보니까 알겠죠. 그럼 니은번 갈게요. 혹시 이 단어 헷갈렸어요? 유정적 존재? 유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정 생활을 하는 존재, 감정이 있는 존재, 뭐 동정심이 있는 존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정적인, 감정이 있는 존재의 특징에 따라 배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B. 레오폴드하고 싱어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름을 쓸게요. 앞글자만. 레오폴드하고 싱어에게 물어봤을 때 유정적 존재. 누가 들어갈까요? 감정 생활하는 존재, 감정 있는 존재. 인간과 동물들. 그쵸?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각각의 특징이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때요?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자, 제가 반려견을 키운다 칩시다. 그럼 저는 제 반려견을 도덕적으로 배려하고 어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종종 털이라고 해야 되겠죠?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여기 턱도 이렇게 만져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아, 난 너를 참 사랑하고 있어. 그럼 그 반려견도 나도 참 좋아요.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회생활 하면서 교장 선생님, 전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있어요. 털을 비켜줄까요? 머리를 만져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은 인간 사회에서 서로 그 삶의 방식과 특징과 혹은 그 사회에서 어떤 예의나 제도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배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을 대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또 동물들을,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대할 때는 그 동물들을 또 대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폭넓게 동물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배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을, 병의 입장을 물어봤을 때 둘 다 예스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간 니은 선택지는 빼야죠. 그쵸? 그래서 니은도 빠집니다. 여기도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디귿번. 사실 이제 정답은 나온 셈. 문제는 기역번을 잘 판단하느냐가 진짜 핵심이었죠. 디귿번 가니까요. 이건 좀 난도가 우리한테 고맙죠. 대지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가? 레오폴드에게만 물어보죠. 예스? 오케이. 그럼 디귿번 넣고요. 리을번. 이게 정답이지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포유류의 뭐 고등포유류든 아니면 다른 포유류까지 포함하던 간에 인간과 포유류라고 했을 때 포유류의 경우에는 동물이라는 말로 변환을 시켜서 판단해도 가능하겠죠. 그 복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복리. 이 복리가 뭐지 대체? 복리 은행에서 듣던 말인가? 이 복리가 뭘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은행의 복리라는 말도 지금 뭔지 모를 거예요. 이 한자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단어로 접근하세요. 어떤 사상가의 특정 개념어가 아니라 단순한 단어로 접근해 보면 이 복은요. 행복의 복입니다. 이 리는 이익의 리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이익을 합친 말이 복리예요.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 혹은 포유류의 행복과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싱어는 네, 물론이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자신의 쾌를 증진시키고 고통은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 관심이 있어요. 그 이익 관심이 뭐겠어요?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심. 그렇다면 그 이익 관심에 대해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해요. 어머나, 말이 그대로 맞네. 리을은 예스예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모두 예스.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3번에 있는 요걸 찾아줘야 돼요. 그쵸?
그쵸? 그래서 3번이고요. 세 번째 말이에요. 기억을 만약에 실수했으면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이번 문제 아마 핵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았어요.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럼 16번 갈게요. 마지막 페이지죠. 갑과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직업윤리 문제고요. 쉽게 나오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가들이 들어갔는데요. 갑번의 경우에는 소명 이야기하고 있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칼뱅을 잡고 가면 되시겠고요. 을번에서는 공산사회로의 필연적인 도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 단계,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매뉴팩처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망가뜨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크스예요. 자, 일단 큰 설명을 하나 있고요. 제 신문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볼게요. 시는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 그러면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예정한 생활 방식이 있다. 그리고 구원 예정서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선택지를 풀면서 매치시켜서 정리해 드릴게요. 1번에서는 매뉴팩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장 안의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켜서 기형적 불구자로 만들고 노동자를 자본의 지위와 규율에 복종시키는 예속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갑, 직업생활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가? 나의 현실에서의 직업생활은요, 신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신의 부르심. 내가 그것에 응답해서 성실한 노동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아주 속세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근검절약하면 부를 축적하고 직업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것은 신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징표로 생각해요.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이 혹시 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긍정적인 사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생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메모하세요. 정당한 이윤 추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전환점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방식에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럼 1번 X.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직업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직업생활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긴 하네요. 근데 뜯어보면 누구나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게 허죠. 구원 예정설에 따르면 신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똑같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그 구원의 여부를 이미 예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의 예정 여부를 성직자도 인간도 알 수 없지만 신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과 믿음, 그것을 가진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프로테스탄티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직업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그것이 통로가 돼서 누구나 구원을 이루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이거죠. 2번 X입니다. 그럼 3번. 직업생활에서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노동사고의 원인이 되는가?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강조를 하면요. 매뉴팩처 안에서 분업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부러 넣으신 것 같아요. 매뉴팩처 안에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연의 대상물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노동의 결과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창조가 일어나지도 않고 예속되어 있으니까 또 그 결과물을 내가 소유하지도 않고 또 그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외되는 것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빨리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3번이 정답. 그럼 4번. 직업에서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자본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중요한 통로이긴 한데 자본가의 통제를 받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속, 규율, 복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그럼 5번. 이거는 이미 정답이 나와서 여러분들 확 넘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선지예요. 모든 직업생활의 경제적 대가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느냐?
그 대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직접적으로 분배를 끄집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자신이 성실하게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따라오고 그것이 부나 명예나 성공을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분배를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여기서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자본주의적인 사고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 자본주의적인 방식은 능력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동일한 방식과도 두 다리 건너 판단을 하면 역시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마르크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게 분배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5번은 정답에서 예외하고 3번이 가장 적절한 것이되 분배 방식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17번.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거요. 맨 밑에.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건을 위협하지 말아라. 생태윤리학자 한스 요나스의 관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제시문을 통해서도 전통 윤리학이나 인간 중심적이고 도구적인 자연관이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를 일으켜 왔는가에 대해 고찰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할까? 1번. 인간은 미래에 발생할 위협보다 진보에 주목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미 표시했어요. 진보보다는 위협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공포의 발견술. 이거 핵심어였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1번은 X. 위협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야 예견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인간은 사후적 책임뿐 아니라 예견적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가? 사후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우리 보편적인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견, 사전, 예방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된다. 왜? 1번에서처럼 위협에 주목하게 되면 그런 예견적인 책임에 대한 의식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번도 yes. 그럼 2번이 yes네요. 정답인 거고 3번.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의 대상으로 삼는가? 이거 잘 보세요. 서로를 책임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호혜적인 관계, 상호 간의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책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호혜적 관계예요. 인간이 자연을 책임질 수 있지만 자연은 인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호혜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의 대상 X. 그럼 4번. 인간의 책임 범위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로 한정해야 되는가라고 했는데요.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책임도 있겠죠? 또 하나, 현 세대의 인간이 미래 세대 인간에게 책임져야죠? 또 하나, 현 세대의 인간이 자연환경에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 관계로 한정짓는다라고 하면 X. 그럼 5번. 인간 이외의 생명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지니는가? 인간 이외의 생명이 수단으로서만, 도구로서만 가치를 지닌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답은 2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18번. 다음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유명한 니부어입니다. 개인들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나갈 수 있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정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사회, 집단들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차원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획득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집단이 클수록 그 집단은 전체적인 인간 집단에서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표현해. 니부어의 개인적인 인간, 그에 비해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죠. 그러면 이 니부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말이죠.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거 정반대죠.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의 도덕성에 비해서 오히려 열등하겠죠. 개인의 도덕성이 더 우월하다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갑을 정친구 다 틀렸어요. 그 다음 집단의 요구와 개인의 양심 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해요. 이 갈등 때문에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맞고요. 집단에 대한 헌신이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이타심을 발휘해서 집단에게 헌신한 거지만 그게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이거 나온 거죠.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이 문장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문장. 그러면 집단 간 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부정의가 지속되는 원인이다. 그렇죠. 힘의 문제, 이 권력의 문제, 정치 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니부의 관점이어서 그래서 강제력의 방법, 다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강제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정답은 무 친구. 니부어 중요한 문제인데요. 중요한 거 딱딱딱 다 물어봤어요. 아주 복습을 잘했네요. 그러면 19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분배윤리죠. 이건 역시 중요한데요. 만약에 갑에서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합니다.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노직이에요. 그에 비해서 을은 민주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판정할 입장을 선정한다.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자,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텐데 선택지에서는 아마 기억에서 많이 갈렸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억 선택지.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된다. 권리의 자유를 평등하게. 중요한 거는요. 노직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 소유권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할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이게 노직의 경우에는 yes. 그럼 롤스는 no예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롤스가 이야기하는 이거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권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평등한 자유의 내용에 정치,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외에도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노직도 yes, 롤스도 yes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아니라 B가 더 적당해요. 그러니 기억번을 일단 뺍니다. 그러면 니은번. 분배의 공정함은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함에 기인한다. 이거 중요하죠. 노직과 롤스 모두 절차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B에 들어가죠. 그럼 디귿번.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되는가. 이거 강의에서 엄청 강조 많이 했는데. 자,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하는가? 노직, 롤스 모두 yes예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가도 yes긴 해요. 자, 이 불평등을 인정하는데 관건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화되나요? 라고 물으면 롤스의 경우에는 이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소 수혜자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익의 협동체라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롤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롤스에게만 맞아요. 노직은요. 아니 그 사회에서 많은 걸 가져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이게 부정의한 건 아니야. 빈부격차가 나타나더라도 정당하게 소유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노직한테는 들어가지 않아요. 롤스만. 그러니까 디귿번 아주 중요한 선택지로서 정답이고요. 리을번. 천부적인 우연성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정의의 원칙에 합의된다. 무지의 배에 원초적 입장. 그래서 리을번 C에 들어가는 롤스에게만 들어가는 입장 맞죠? 5번을 선택해 줘야 되네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20번 문항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리학의 다양한 윤리학의 입장에서 윤리적 접근에서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A에게 제시할 조건을 물어보는 건데요. 거의 키워드가 딱 들어가 있죠. 원정 그대로 선의지 이야기인데요. 세상 안에서나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건 선의지뿐이야. 자신의 의도를 끝까지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칸트 그리고 의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A 친구가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PC방에 갈 돈을 받아야 돼. 이거 참고서를 산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죠. 이때 1번 거짓말이 들통날 경우 부모님이 느낄 실망을 헤아려 보세요. 야 아들 너 이렇게 키웠어? 실망이야? 이거를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칸트는 이러한 류의 감정, 그 감정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도덕 법칙을 따르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만약에 이런 감정 자체로만 이야기하자면 흉도 아니면 배려윤리나 덕윤리도 감정이나 공감 같은 걸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딱 획일적으로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망이나 감정과 같은 감정적 요소는 판택의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쾌락과 고통의 양적 공리주의 이야기하는 벤담 혹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의 판단 기준입니다. 칸트는 쾌락과 고통, 행복,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정확히 뺄 수 있죠. 좋아요. 그럼 3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자, 개인이 세운 준칙, 맥심이 있어요. 이 맥심을 보편화시키려고 했을 때 내가 세운 내 행위의 주관적인 법칙이 보편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거짓말? 이게 보편화가 돼도 도덕적일까? 라는 걸 판단해 보는 거죠. 이게 칸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이 준칙이 보편 타당성을 띄어야 한다. 네 의지의 경륜이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그쵸? 3번 정답. 그럼 4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규칙이 모두에게 유용한지 고려해 보세요. 이거는요. 유용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규칙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조언으로는 적절하겠어요. 그럼 어쨌든 칸트는 맞지 않습니다. 5번. 거짓말이 유독한 품성 함양의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거는요. 유독한 품성 함양을 강조하는 건 우리 교육과정에서 덕윤리잖아요. 그러니 칸트적인 입장의 조언으로는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빼내면 되겠습니다. 다 풀었네요. 여러분들 정말 수고했고요. 지금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 나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다시 한번 달려볼 거야. 긍정의 마음으로 리셋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답노트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때까지 힘껏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